자, 그러면은, 자, 실적주의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부분 있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등장한 공직임용제도를 뭐라 그랬다고요? 역관주의라고 했고. 자, 역관주의의 이제 한계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실적주의. 실적주의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계급제와 아직 뭐 배우지 않아서 영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계급제랑 직위 분류제라는 걸로 발전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대적인 의미의 공직임용 방식, 그래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조금씩 가미한 적극적 인사행정 이런 거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자, 이런 이제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 발전 과정만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 부분이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의 자체가 실적주의와 역관주의의 조화를 추구했다. 실적주의 가로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관주의는 이제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민주성을 추구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행정의 기능이 단순해지고 전문성이 없어지고 능률성이 떨어져서 실적주의의 능률성적인 요소를 같이 조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거 적극적 인사행정이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도 배경이나 뭐 주요 내용 같은 것들. 자, 밑에 보시면은 인적 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적 자원 관리. 자, 이거는 이게 어떤 개념인지만 아시면 돼요.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영어로 이니셜 따서 그냥 HRM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사람이 그냥 하나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우리 뭐 행정관리설에서 주장을 했었던 관리의 대상이다라고 봤던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가지고요. 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의 대상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한다라는 식의 접근하는 관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는 인간관계론에서, 인간관계론은 민주성을 제거하는 제도예요? 저해하는 제도였어요? 인간관계론이 언제 나왔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그치.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조직성, 아니지. 인간관계론은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생산성 발전에 활용을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해주는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성을 당연히 제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었죠. 인간관계론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OD 그래가지고 조직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 있잖아요.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OD 조직 발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행태주의적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의 행동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바꿔주자. 그래서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라고 했었던. 그래서 OD 조직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법 하나 있었죠. 저번 시간에 훈련법. 그래서 무슨성 훈련. 기억날 때까지. 자, 조직 발전 해가지고 그 관리 기법 중에서 인간의 뭐를 키워주기 위해서 무슨 훈련이라는 걸 했었죠. OD에서 조직 발전에서는. 아니, 그거 진짜. 봐. 내가 설명해 줄게. 사람을 낯선 장소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적응성? 그래서 적응성을 키워주죠. 그리고 서로 낯선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훈련 방법. 성 훈련이라는 게 있었죠.
야, 이렇게 했는데도 태용 씨 기억나? 아, 알았어. 맞아. 감수성을. 감수성. 이건 그냥 재미삼아서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감수성 훈련이라고 있었잖아. 그래서 낯선 장소에 딱 떨어뜨려 놓고, 낯선 사람들을 딱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스스로 대처하는지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훈련, 발전시키는 훈련, 그걸 감수성 훈련이라고 했죠. OD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여쭤봤는데, 아니, 알겠어요. 이제 어떤, 수업을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이 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후기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배우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는 조금 낮은 거.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밑에 5번에 보시면은 대표 관료제라는 거 있죠. 자,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대표 관료제라는 거는 적극적 인사 행정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예요. 대표 관료제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존의 그냥 실적주의에 기반한 관료제에서는 기존 관료제는 어떤 국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다 대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머, 내가 그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어? 형식적 기회균등만 보장되는 시험 제도 같은 것들 있죠.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이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큼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사람들만 시험 응시가 가능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회균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간 기존의 관료들은 실제로는 전 국민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다 반영할 수가 실질적으로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자, 소외계층, 아니면은 장애인, 아니면 전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 못 받는 여성. 자, 이런 분들은 사실 기존의 어떤 실적주의의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기존의 실적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이 관료제 안에 흡수가 되기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관료들은 사실은 사회 극빈차나 장애인이나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 지역 계층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 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약간 엘리트적인 엘리트적인 요소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기존 관료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보자, 이렇게 등장한 게 대표 관료제라는 제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체 국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관료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인구의 2분의 1, 5대5면 관료제를 구성할 때에도, 공직을 구성할 때에도 여성의 비율을 똑같이 5대5로 만들자, 이런 거죠. 전체 인구의 3%가 장애인이다 이러면은
관료제 안에서도 장애인 공직자를 3% 집어넣자, 이렇게. 사회 극빈층, 소외계층이 비율을 똑같이 관료제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만큼 이제, 관료제의 어떤 구성의 부분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거 이해되시죠? 왜? 그래야만 이 사람들의 실제 입장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정책을 만드는데도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료제를 만들자라는 게 대표 관료제라는 제도였다는 거죠. 기존 관료제랑은 다르게. 얘네들은 뭐 어차피 자기네들 계층이나 입장에서의 정책만을 만들 거 아니냐. 엘리트적인 입장에서의 정책만 만들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이제 흡수되지 않는 소외계층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대표 관료제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적주의나 역관주의를 수정하면서 등장한, 적극적 인사행정의 한 제도였던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이걸 정리해서 한번,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인종,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없지만 종교,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이런 것들 기준에 의해서 그 집단을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 조직도 똑같은 구성 비율로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바로 이 대표 관료제라는 기본 취지였어요. 자, 대표성, 배경은 그냥 보시고요. 또 행정국가화가 되면서 관료들의 대표성을 좀 더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기존의 어떤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 대표성의 의미 있죠. 자,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소극적, 구성론적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소극적, 구성론적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이거는 상징적 측면이에요. 상징적 측면. 자, 두 번째는 뭐냐? 적극적, 능동적 대표성. 이거는 행동적 측면의 대표성이에요. 자, 이거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만 잘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소극적, 구성론적 대표성은 말 그대로요. 관료제 구성을 할 때, 그 나라의 인구 구성이랑 동일하게 구성을 하자. 구성을 할 때 동일하게 구성을 하자. 이거예요. 단순한 의미로. 이건 어렵지 않죠. 인구 구성이랑 동일한 구성으로 관료제를 만들 때도 구성을 하자. 이거죠. 자, 이거를 구성론적 대표성 내지는 소극적 대표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적극적 역할론적 대표성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관료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실제로 역할을 소외 계층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인구 구성에 맞게 비율만 대표하는 게 다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때 이 계층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야만 이 대표 관료제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 구성론적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그냥 상징적 측면, 비율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적극적, 역할적 대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역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 상징적 측면 또는 행동적 측면. 자,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용어는 외워두셔야 돼요. 지문으로 나오면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상징적 측면, 행동적 측면, 소극적 구성론적 대표성, 그 다음에 적극적 역할론적 대표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이게 왜 둘 다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대표 관료제는 소극적 대표는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인구 비율에 맞게 구성을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역할을 입장이나 의견을 반영을 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 관료제라는 걸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관료제 내로 흡수가 되는 순간 이미 자기네들은 기득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출신이었는지를 망각하고 그때부터는 조직에 더 충성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기득권 관료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더라. 첫 번째는 이제 구성적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소극적으로, 두 번째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적극적 대표성을 둘 다 갖고 있을 때만 대표 관료제라는 것이 운영이 실질적으로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어려웠어. 어렵지만 막상 내가 관료가 됐어. 그러면은 물체리적 생각을 못 한다고 이미 까먹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까먹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입장만을 또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표성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장점은 그럼 뭐겠어요? 자 이거는 형식적 기획운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질적 기획운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질적. 그렇지. 실질적 기획운동. 다른 말로는 적극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진보적 평등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되게 행정학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생소하지 않게 지문에서 이렇게 골라낼 수만 있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야, 오디는 무슨 훈련? 오디는 무슨 훈련? 오디 조직 감수성 훈련. 그래 감수성 훈련. 되게 뒤끝 쩔지 않냐? 농담이에요. 알 때까지 막 하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 못 집어넣어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될 때까지 약간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쨌든. 두 가지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소극적 또는 소극적 또는 구성적 대표성. 두 번째는 적극적 또는 역할론적. 그렇지. 적극적 또는 역할론적 대표성. 두 가지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대표 관료제의 기본 전제예요. 그다음에 내부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 내부 통제라는 거는 그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이랑은 다르게 요 관료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비율이 5대5로 맞춰져 놓으면 자, 요 조직 안에서 남성들이 어떤 정책을 자기네들이 유리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다가도 안에 있는 여성 관료들의 통제를 내부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외부에서 통제할 필요 없이 저절로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저절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의 장애인이 이 관료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속해 있으면 97%의 일반인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 관료들을 통제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이제 내부 통제의 기본 어떤 맥락이죠. 내부 통제. 자, 행정의 대응성 증진 이런 것들도 있고요.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형평성 확보. 장애인도 장애인, 가난한 사람, 사회 소외계층도 다 형평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관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단점은 뭐냐? 단점. 역차별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능력이 안 돼. 장애인이 실제로 관료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어. 근데도 공무원으로 할당해서 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서 배제되는 거니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계층 단위로 사회가 쪼개지기 때문에 사회적 분열이라는 게 야기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자기 계층, 계급, 집단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이제 의사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생길 수도 있다.
3번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공직 취임 후에 재사회화를 불고려했다. 요거 약간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거 무슨 말일까요? 관료제로 들어가면 재사회화 거기서 돼요. 거기서 재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료 마인드로 바뀐다는 거죠. 예. 좋아. 잘 이해했어요. 공직 취임한 다음에는 오히려 재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소속했던 집단의 의견을 반영 안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시 재인식되는 거야. 내 사회적 지위가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공무원이니까 뭐 이렇게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대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능률성,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표 관료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관료로 이제 흡수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자, 그게 일단 대표 관료제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그것만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잘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도 그럼 대표 관료제를 실현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간단히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건 뭐 익숙하죠. 이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표 관료제의 제도예요. 그다음에 지방인재,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대표 관료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목표 달성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저소득층 채용 목표제. 자, 이런 것들이 다 대표 관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대표 관료제의 구체적 실현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대표 관료제의 뭐 쟁점 이런 게 있는데, 1번은 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제도다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고, 자, 2번에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때 형평성 이념 정리할 때 했었는데 첫날인가 했었는데 자, 같은 걸 같게 대우하는 것과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게 형평성의 개념 두 개 있었죠. 예. 그 중에서 수직적은 다른 걸 다르게. 그렇지. 다른 걸 다르게 이제 대우하자라는 게 수직적 형평성이었고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건 같게 대우하자라는 거. 그래. 잘 기억하고 계시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대표 관료제는 그 형평성 두 개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은 가진 자랑 달라. 그러니까,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해야 돼. 라는 거니까 무슨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자, 그래서 그거 그 중에서 형평성 개념 중에서 수직적 형평성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제4회화의 불고려 이거 아까 했었죠. 이런 것들도 주요 같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 관료제 비교인데 이거는 우리 다 했던 내용이니까 시간 관계상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정리가 되실 거고요. 자, 뒤에 부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공직 분류예요. 분류. 자,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 체계. 이 내용을 잠깐 보실 텐데, 자, 크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아실 거예요. 크게는 국가 공무원이 있고 지방 공무원이 있죠. 이거 나누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법적 근거부터 일단 적용을 받는 법부터 달라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정부조직법을 적용받고 근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적용을 받고 지방자치법이나 뭐 조례 같은 거에 적용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은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5급 이상이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임명장에 대통령 이름이 딱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박힌단 말이에요. 6급 이하는 장관, 소속 장관이겠죠. 자기가 어떤 부서를 이제 배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은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임명장에. 그래서 임명권자가 지자체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직은 똑같이 1급, 9급 체계고요. 1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수는 나라에서 국비, 국세로 주는 거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비로 그 봉급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지방에 근무한다고 지방 공무원인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근무하는 부산 지방 국세청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방 공무원이요, 국가 공무원이요? 그렇지, 국가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구급 공무원. 그 사람은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고, 부산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이에요. 이렇게 지방에 근무한다. 근무지가 어디냐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적 근거, 임용권자, 그 다음에 내가 보수를 뭘로 받느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고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이랑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눠요. 이거 보시면은 경력직이랑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자, 경력직은 뭐냐면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경력직은 시험 봐서, 우리 그냥 흔히 하는 공무원을 다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쭉 되고, 이거를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시험 봐서 들어가고, 신분 보장돼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이거를 경력직 공무원. 자, 근데 경력직 공무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요. 특정 경력직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경력직 공무원은 그냥 일반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같은 거. 그래서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그거를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 그다음에 신분이 보장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경찰, 그다음에 법관,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군인, 군무원, 외교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공무원이랑은 약간 그 담당하는 직무도 다르고 그다음에 신분 체계도 좀 다르잖아요. 경찰 같으면 1급, 2급, 3급 안 그러잖아요. 순경, 경자, 경사, 경위 이렇게 들어가니까 군인도 마찬가지고 자, 직책도 다르고 하는 직무도 특수하다 그래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직 경력 공무원 이렇게.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이 있고 뭐가 있어요? 특정직이 있다는 거죠. 자, 특정직이 있다는 거지. 경력직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시험을 본다라는 것과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것,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자, 근데 경력직만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특수경력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시험 안 봐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선거로 뽑는 거 있죠. 대통령,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무슨,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 있죠. 시장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정무직, 그래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경력직 아니고 특수경력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청문회 하는 거 봤죠? 국회에서 그 인사 청문회 해가지고 국회 동의할 때만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경찰청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위원도 뽑았고 재판장도 뽑았고 자, 이런 사람들도 정부직 공무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마지막으로 장차관, 처관, 그다음에 청장 이런 사람들도 역시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이니까 특수경력직 공무원 안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별정직이라 그래가지고요. 별정직. 자, 이건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 정무직을 담당하는 비서들.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비서들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은 정무직이라고 안 하고 또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 별정직.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력직이 있고, 뭐가 있어요? 특수경력직이 있고, 경력직 안에는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안에는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잘하는데? 다시 해볼까? 경력직 안에는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 안에는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별정직은 무슨 직? 다시. 별정직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 다음에 특정직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경력직. 그렇죠. 경력직, 특정직은 뭐가 있어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경찰, 소방, 군인, 이런 집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진다는 것만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총 이렇게 4종류가 있구나. 경력직, 특수경력직 해가지고 4종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계급제, 직위분류제. 요거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자, 계급제랑 직위분류제는 공직 분류 형성 기준에 따른 분류. 이거 이제 학문적인 명칭은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고요. 자, 계급제는 흔히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해요. 사람 중심의 제도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 제도.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1급에서 9급까지 있으니까 1급, 2급, 3급, 4급, 5급 쭉쭉쭉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계급제라는 거죠. 자, 근데 직위분류제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직위분류제는 자, 계급제는 아까 사람 중심이라고 그랬죠? 사람 중심. 자, 그러면 직위분류제는 반대일 테니까 얘는 사람 중심 아니고 직위 임무 일 중심. 제일 쉬운 표현으로는 그냥 일 중심. 그래서 계급이 몇 급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붙여지는 계급에 따라서 나누는 게 계급제고요. 사람한테 붙여지는 계급에 따라 나누는 게 계급제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직위에 따라서 나뉘는 게 그게 직위분류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난이도 A 일을 하느냐 B, C, D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 일 중심에 따라 나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힘드냐 덜 힘드냐에 따라서 보수 체계도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직위분류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계급제는 일이 아니라 계급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또 보수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1급이면 1급 몇 호봉이면 그 1급 몇 호봉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똑같은 만큼의 봉급을 받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하든 쉬운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급제와 크게 나눠서 직위분류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계급제는 사람 중심 제도다. 이렇게.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일 중심 제도다. 자, 계급제라는 거는 아까 실적주의 할 때도 봤지만 어느 나라에서 주로 그렇지. 왜냐하면 그 영국이라는 건 귀족 사회, 그래서 신분 질서가 굉장히 확립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급제라는 것이 발달을 했어요. 얘네들은 둘 다 역관주의 이후에 실적주의가 나오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인데, 영국에서는 계급제적인 요소가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직위분류제적인 요소가 발전을 했고,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계급제는 특징 몇 개 짚고 갈게요. 계급제는 자, 일단 6번을 먼저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계급제는 계급이 있고요. 밖에서 사람들을 개방형으로 치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폐쇄형으로 치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계급이 이렇게 있고, 밖에서 치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안에서만 치원하는 제도라는 거죠. 안에서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보를 시켜서 종횡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자리만 위아래로 옆으로 바꾸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무슨 형? 폐쇄형? 맞아요. 폐쇄형 충원제도. 얘는 개방형. 자, 그래서 계급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폐쇄형 충원 방식을 주로 위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특징은 뭐냐면은 이번에 계급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은 당연하겠죠.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 계급들 간에는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게 계급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급 간에 차별이 발생하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갈등이 있겠죠? 계급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계급제의 특징. 자, 그 다음에 계급제라는 거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1급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직이면은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1급 공무원이 티오가 날 때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 이거는 전문 행정가를 양산하는 제도예요? 일반 행정가를 양산하는 제도예요? 일반. 그렇지. 딱 그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계급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갖다 앉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행정가가 아니라 그냥 그 계급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계급제의 특징, 그러면은 계급이 존재한다. 계급 간의 차별과 갈등이 존재한다. 일반 행정가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폐쇄형 충원 제도다. 그리고 폐쇄형 충원 제도니까 필연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된다. 이런 게 특징이었다는 거죠. 자, 장점, 계급제의 장점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요. 자, 이건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안에서 뽑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승진시켜서 퇴직할 때까지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에서 키워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겠다. 이런 맥락이고. 자, 이건 아까 봤던 무슨 제도랑 비슷해요. 아까 봤던 처음에는 능력 없지만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반 공무원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랑 비슷한 맥락이죠.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직업 공무원 제도라는 건 뭐가 합쳐진 제도기 때문에. 실적주의랑 계급제도. 그렇지. 실적주의랑 계급제가 합쳐진 게 직업 공무원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급제적인 요소가 직업 공무원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계급제의 특징을 생각할 때도 이 직업 공무원 제도랑 같이 연관지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직업 공무원 제도도 아까 개방형 임원이었어요? 폐쇄형 임용이었어요? 그치. 신분이 보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폐쇄형이니까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인재를, 잠재력이 있는 젊은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 계급제,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였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급제랑 직업 공무원 제도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장점. 2번 볼까요? 인사행정의 탄력성이나 융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자, 직위분류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 직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 예.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업무가 있으면은 이것처럼 A, B, C, D 업무가 있으면은 요 칸에 딱 적합한 그 한 사람을 뽑는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차를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계급제는 이만큼의 계급 티오를 정해놓고 자 1급이면은 다 요 티오만 나면 1급 공무원은 다 여기 요 안에서 어디든지 다 임용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을 인사행정을 더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 제도죠. 그게 계급제고.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이 한 칸에 적합한 사람만 뽑아야 되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해돼서?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자, 3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관리자 양성이 유리하다. 자, 이건 어떤 맥락이에요? 관리자 양성이 유리하다. 그렇지. 자, 이거는 되게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폐쇄형이야. 폐쇄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부서의 임무를 한 번씩 경험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을 했을 때 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다 여러 개의 부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은 심지어 직업공무원 제도랑 같이 연관 지어져서 잘리지도 않아. 신분 보장이 돼. 직업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만 반복해서 해.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관리자가 됐을 때 이 종합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관리자 양성에 유리하다라는 거. 자, 반면에 단점은 뭐냐? 단점은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된다예요.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계급제가 좋아요? 직위분류제가 좋아요? 직위분류제. 그렇지. 이건 일 중심이고 딱 요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요 업무에 대해서 완전 전문적이야. 그래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행정가를 양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위분류제는? 힘들지. 없어요. 자, 그런 이제 단점, 장점이 있죠. 자, 2번 보면은 직무급 확립의 어려움. 자, 이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직무급이라는 거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게 직무급이야. 자, 근데 계급제는 직무급이에요? 직무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직무급이라고 안 그러고 연공급이라고 해요. 연공급. 다른 말로는 호봉제. 자, 직무급이라는 거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직무 받는 거를 직무급. 연공급 호봉제는 같은 계급, 같은 호봉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급여를 받는 게 호봉제, 연공급. 자, 그러니까 계급제는 직무급을 확립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신에 뭘 확립할 수는 있다? 호봉제를 확립할 수는 있다. 자, 무사안일 복지부동 특권 집단화. 자, 이거는 폐쇄형이니까 안 잘리니까 무사안일주의가 생긴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요거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자, 요만큼이면은 누구나 위에 임용이 될 수가 있죠. 반면 직위분류제는 딱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이렇게 완전히 칸에 갇힌 것처럼 나뉘어져 있잖아요. 명확하게. 바둑판처럼. 그래서 직위분류제가 계급제에 비해서 일의 책임과 한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명확해요. 직위분류제는 무슨 급여? 직무급. 계급제는 호봉, 연공급 호봉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대응성이나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아니면 복지부동, 이런 것과도 같은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 전체적인 내용을. 자,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를 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좀 힘들죠, 이제. 자, 기지개 한 판. 자, 계급제의 완전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위분류제는. 자, 아까 계급제는 뭐 중심? 사람 중심.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일 중심. 이렇게 나뉘어졌죠. 자, 그러니까 의의에도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를 기준으로 등급별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A등급. 너무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일 보수도 더 많이 줘야 돼. B등급은 A보다는 쉬워. 그 다음에 C등급, B보다는 쉬운 거.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 D.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일 많이, 보수, 본급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다르고, 이렇게 직위를 구분을 하는 제도를 직위분류제, 일 중심으로 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발달? 미국에서 발달. 자, 나머지 내용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정리할게요. 발달 배경.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직위분류제인데 이게 왜 과학적 관리론에 관련이 있어? 작게 나눠놔서 그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쉬워요. 그렇지. 과학적으로 딱딱딱 자기 직무 범위를 나눠서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직위분류제예요. 그래서 얘는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단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에. 자,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있죠. 보수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보수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 만약 얘기할 수 있으면은 다 이해한 거야.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그렇지. 자기가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많은 보수를 받으니까 등급에 따라서 너는 같은 일, 내가 더 어려운 일 하는데 너 왜 나보다 보수를 더 받아?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거죠. 보수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해한 거야. 1등 학생. 자, 그 다음에 절약과 능률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직무 중심으로 나눠놔서 적정한 직무 급여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보수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 자체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특징은 아까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 방식이었는데 직위분류제는 반대니까 개방형 충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면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건 조직 밖에 사기업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갖다 써. 그게 이제 직위분류제 특징이에요.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 제도. 그러면 신분 보장이 강해요, 약해요? 그렇지. 신분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해. 자, 이런 게 특징이죠. 계급제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충원 방식이고, 얘는 일반 행정과와 관련이 있어요. 전문 행정과랑 관련이 있어요. 전문 행정과랑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계급제랑 다르게. 자, 인사행정이, 탄력적이에요? 경직적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야 돼. 조금 생각해야 돼. 아까 계급제는, 비탄력, 경직적, 계급제는, 탄력적. 그래, 맞아. 자, 직위분리제는 딱 요 한 칸에 들어갈 적합한 인재를 찾는 거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비탄력적이야. 경직적이야. 근데 계급제는 요 계급, 요게 더 편하겠네. 요 계급 안에 들어갈 사람이면은 누구나 상관없어. 탄력적이야. 융통성이 높아. 있어. 자, 그런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고 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다 풀릴 수 있어. 자, 직위분리제의 구성 요소 있죠? 구성 요소. 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봅시다. 직위. 직위라는 거는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 이걸 직위라 그래요. 그래서 직위 분류제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를 제대로 분류해 놓자라는 게 직위 분류제. 그래서 직위라는 개념은 이 한 사람한테 부여되는 직무, 범위, 책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위. 자, 그거를 모아놓은 게 직급이에요. 직급. 자, 그래서 직무의 종류와 곤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라는 건 이제 모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거를 직급이라고 한다는 거죠. 직급.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직군, 직렬, 직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밑에 있는 직렬부터 보시는 게 편해요. 직렬.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일반 행정 직군이 있고, 세무 있고, 관세, 교정, 뭐 이런 거 보셨죠? 자, 이거는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이나 곤란도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놓는 거거든요. 시험을 볼 때도 그렇게 나눠서 뽑고.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개념이 바로 직렬이에요, 직렬. 야, 너 무슨 직렬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험 볼 때. 무슨 직렬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거 나눠놓는 게 직렬이라는 거죠. 직렬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직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위에 있는 직군은 뭐냐면은, 그거를 좀 더 크게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군 그러면은 뭐,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직렬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든 게 직군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반면에 직렬 밑에 있는 직류는 뭐냐면은, 직렬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직렬, 뭐 세무직렬 이렇게 있었잖아요. 관세직렬. 시험 볼 때 보는 직렬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 직렬 안에서도 예를 들어 일반 행정 안에서도 나눠지잖아요. 그냥 단순 일반 행정이 있냐, 아니면은 뭐 법무행정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국제통상직이 있느냐, 뭐 이렇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직류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건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세요. 지금은 간단히 보시고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맞는 일의 범위,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렇지. 직위를 모아놓은 거. 헷갈려. 오, 맞아. 한 번에 다 외우기 되게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기준이 되는 직렬. 직렬을 모아놓은 게 직군. 그 다음에 직렬을 쪼개놓은 게 오, 천재인데?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만 크게 나눠놓고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등급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좀 쉬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계급 얘기하는 거예요. 1급, 2급, 3급, 4급.
공무원 계급 나눌 때 있죠? 자, 그걸 등급이라고 그래요, 등급.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같아요, 달라요? 계급마다 예를 들어 다르지. 1급 공무원도 행정직 1급이 있을 수 있고, 기술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직이 있을 수 있고, 직무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거를 모아놨다 그랬잖아. 1급이면 1급,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걸 등급,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계급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무 등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위 공무원단을 나눌 때 나누는, 특수한 어떤 등급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위 공무원단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야 더 이해가 되니까, 일단 그 5개, 맨 처음에 배웠던 등급은 너무 쉬우니까, 배웠던 5개만 잘 정리를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 한 사람이 맡는 책임의 양을 직위의 군, 직위가 뭐인 거를? 직위가 뭐를? 직무? 직무는 없어. 직위가 아. 직렬? 이거 많이 까기 시작하죠. 직급이라고 했잖아요. 직급.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기준이 되는 거는 직렬. 직렬이 모아놓은 건? 직렬을 모아놓은 거. 직군. 직렬을 쪼개놓은 건? 직무. 맞아요. 그렇게 5개와 일단 지금은 그냥 공부하고 까먹어. 까먹으셔도 돼요. 자, 직무평가의 뒤에 수립 절차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직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잠깐 간단히만 볼까요? 직무조사. 그래서 어떤 직무를 이 사람들이 담당하느냐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서 직무기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 직무기술서란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담당하는지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하나의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걸 가지고 분석하겠죠. 이건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쪼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갤까? 저렇게 쪼갤까?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직무평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책임이 이 정도다. 난이도가 이 정도다. 복잡한 정도가 이 정도다. 이렇게 나누는 거. 직무평가. 그 다음에 이걸 다 한 다음에 직급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 직급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죠. 설명을 해놓는 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걸 직급 명세서라고 하고, 이건 그냥 보세요.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와도,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읽어만 보시고, 자, 밑에 뭐 직무평가의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직무는 어떻게, 뭐가 더 쉽고 뭐가 어려운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건데,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비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계량적이라는 거는 숫자로 평가하는 거죠. 몇 등이냐? 서열법이요, 서열법. 뭐가 제일 어려워? 1등부터 쭉쭉쭉쭉 등수를 매기는 거를 서열법이라고 하고요. 등수 말고 등급을 매기는 거. 우리 수능처럼 등급을 매기는 거를 등급법, 분류법, 이렇게. 자, 석차를 매기는 건 무슨 법? 서열법. 등급을 매기는 거는 등급법, 분류법이라고도 하는데 등급법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자, 반면에 이제 계량적으로 아예 점수를 매기는 거, 점수법. 석차를 매기는 건 서열법, 점수를 매기는 건 점수법.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를 비교하는 거를 그냥 요소 비교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근데 이런 것들은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딱 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그냥 문제 몇 번만 풀어보시면 충분해요. 전혀 어렵지 않고 넘어가시고. 자, 밑에 도표로 직위분류제랑 계급제 비교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에 나오는 개방형이랑 폐쇄형 비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도 개방형, 폐쇄형은 개념적으로는 아까 다 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하는 내용들만 간단히 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폐쇄형일까요? 개방형일까요? 폐쇄형에 기반한 어떻게 알았어? 폐쇄형에 근거하죠. 예. 근데 요새는 또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제 공직자로 임용을 하는 제도도 있잖아. 예. 그래서 개방형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폐쇄형 충원이지만 폐쇄형이니까 우리나라는 신분 보장이 되잖아. 그래서 폐쇄형이 원칙인데 개방형 임용 제도라는 걸 둬서 개방형 충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개방형은 아까 직위분류제랑 관련이 있었어요. 계급제랑 관련이 있었어요. 개방형은 직위분류. 개방형은 직위분류제. 예. 직위분류제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발전된, 미국에서 발전된. 자, 개방형은 장점이, 자, 개방형은 생각해봅시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외부에서 더 능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죠. 성과 중심적인 인사가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실제로 능력 있고 성과를 더 내는 사람들을 이 공직자에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 중심 인사에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전문성은 제고된다, 저해된다. 전문성.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전문성은 제고돼요. 그치. 전문성은 제고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교육 비용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왜? 그냥 밖에서 데려오면 되니까. 그렇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 없이 밖에서 이미 교육 다 된 놈을 데려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되니까 안에 있는 교육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이해를 다 하셨네,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의 1번에도 있는 내용인데, 직업 공무원 제도를 저해할까요? 직업 공무원 제도에 유리할까요? 저의 왜? 직업공무원은 계급 실적주의에 기반한 계급제라서 아닌가? 맞지. 직업 공무원 제도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계급제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이었어요? 폐쇄형이었어요? 폐쇄형이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개방형을 하면은 폐쇄형을 저해하는 거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를 저해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쇄형 한번 봅시다. 폐쇄형. 자, 폐쇄형은 아까 계급제랑 친하다 그랬어요. 직위분류제랑 친하다 그랬어요. 폐쇄형은 계급제요. 계급제랑 친하고. 계급제는 어느 나라에서 발달을 한, 영국에서 발달을 한 거고. 자, 폐쇄형은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유리할까요? 곤란할까요? 분류. 불리하죠. 왜? 여러 부서를 보면서 해요. 그치. 딱 그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밖에서 딱 데리고 와서 여기 딱 꽂으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임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가 당연히 어렵고. 자, 그 다음에, 폐쇄형은 행정에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렇지. 왜? 안 잘리니까. 예. 계속 안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되니까 계속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오히려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가 쉽다, 어렵다. 계급제는. 쉬워요. 왜? 승진시켜주니까. 그렇지. 안에서 폐쇄형 인사를 하니까, 나 좀 있으면 승진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가, 네, 승진하면 보수도 올라가고, 계급도 올라가고. 자, 그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는 더 올라가. 근데 개방형은 밖에서 언제 다른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깨어찰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내 사기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잘했어요. 대용씨.
뭐 하루 이틀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늘 당하잖아. 자, 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뭐예요? 개방형이지. 밖에서 얼마든지 전문가가, 들어와서, 네, 이제, 대답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자리를 가로채듯이.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이랑 폐쇄형을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구분하기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람 중심인 게 뭐? 사람 중심인 게 계급질. 계급제. 계급제는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 폐쇄형이면은 직업 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 유리하다. 그 다음에, 개방형은, 직계 분류제는 사람 중심 아니라 뭐 중심? 일 중심.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폐쇄형, 기반이다. 개방형이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 불리하다. 개방형은 보수가 무슨 급여가 지급된다? 직무급. 직무급, 그치. 그 다음에 폐쇄형은 호봉제. 그렇지. 호봉제. 생활급,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교류형, 비교류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크게 중요한 제도는 아닐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밑에 문제를 실어놨어요. 문제를, 그냥 일괄로, 맨 뒤에 배치를 해놨어. 자, 이거 한번 풀고요. 이거 다시 해설하고, 직위분류제 요소 있죠? 아까 봤던 직위, 뭐, 직류, 직렬, 이런 것들 문제도 한 2개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풀어봅시다.
자, 다 풀었죠? 자,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죠? 1번이죠, 1번. 자, 역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거는 무슨 제도였어요? 실적주의. 자,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죠?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는 실적주의. 자, 대표 관료제는 오히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더 융합해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사 관리를 하자라고 등장한 게 대표 관료제였죠. 적극적인 인사 행정과 관련된 내용. 자, 2번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자, 계급제는 일단 자, 인력 관리의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자, 이거는 계급제의 장점을 이제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은 반드시 뭐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는 그 한 묶음이에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랑 반드시 같이 묶어서 장단점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렇지. 계급제는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직위분류제랑 비교를 해야 돼요. 직위분류제랑 계급제 중에 더 전문성이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직위분류제. 그래서 계급제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직위분류제랑 비교해서는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러면 계급제는 융통성이 인사행정의 융통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그러니까 2번은 맞고 3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계급제의 장점, 단점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직위분류제랑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세트니까. 3번.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4번? 맞아요.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 직군은 직열을 묶어놓은 게 직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잘했어. 자,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번? 왜 이렇게 잘하지? 3번. 맞아요. 3번. 옳은 거는 3번. 직열을 모아놓은 거를 직군이라고 하잖아. 직열을 쪼개놓은 건 직류. 직류라고 하고. 직열을 쪼개놓은 거는 직류라고 하고. 직열을 모아놓은 거는 여기 나오는 직군이라고 하고. 자, 잘하시네. 근데 다른 질문은 되게 어려워. 다른 질문 볼까요? 1번. 자, 이거는 문제를 사실은 더 많이 풀어봐야 잘 보인다. 자, 1번 요 내용 있죠. 자, 1번은 뭐냐면 이게 직열이 아니고요. 친구? 아니, 요거는 등급이라는 제도예요. 등급. 근데 요거를 등급을 1급, 2급, 3급, 4급을 등급으로 한다라는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요 문장도 나중엔 다시 한번 받으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췄다는 거잖아. 실제 시험도 맞출 수 있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 지문은 되게 헷갈리게 일부러 만들어 놓거든.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이게 직류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직급 맞는데, 자, 여기는 요 내용 안에 부분이 틀렸어요. 자, 뒤에 서로 다른이 아니고, 서로 같은, 서로 유사한,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자, 이렇게 내용 안에서 조금 속일 수도 있어.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직열. 그렇지. 직급 아니고, 동일한 직열 안에서 직열을 쪼개놓은 게 직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문제 한두 개만 더 풀어보시면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직위분류제 나오면 반드시 뭐랑 같이 묶어서? 계급제랑 같이 묶어서 생각하라고 했죠. 자, 옳지 않은 거는? 그렇지. 4번. 직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거는 인사행정이 탄력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4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번.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지. 2번이죠. 2번.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기준으로 삼는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었잖아요. 역관주의 장점. 자, 대망의 7번. 그렇지.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이거는 우리나라 급수잖아. 관리관 1급, 이사관이 2급, 뭐 서기관이 이게 등급이에요. 직이 아니고 등급. 다 맞췄어. 한 문제는 뭐 다시 기회를 주긴 했지만 잘했네. 야, 학생이 문제를 맞출 때 뭔가 좀 쾌감을 느껴. 변태야, 변태. 자, 그래서 오늘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인사행정 파트를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재무행정이라 그래가지고 돈 관련된 거 있죠? 돈 관리, 예산 관련된 재무행정론 파트를 기초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그게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처음부터 다시 1단원부터 이번에는 개념 위주가 아니라 완전 자세하게 기본 강의 형식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